늦은 밤, 잠들지 못하는 불빛들이 빼곡한 서울의 도심을 비춥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광판에 흐르는 숫자의 파동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가계부채의 총량.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퇴직금이고 누군가의 신혼집 대출이며 누군가의 생존이 걸린 비명입니다. 1997년 가을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외환위기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물러난 듯 보입니다. 당시 우리는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자존심을 꺾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가혹한 처방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실직자들,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섰던 시민들, 그리고 무너진 대기업들의 잔해 위에서 우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외환 보유고는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며 제2의 IMF는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밑바닥에서 감지되는 진동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치솟는 금리 앞에 숨이 막히는 영글족들의 탄식, 텅 빈 상가 유리창에 붙은 임대 문의 스티커, 그리고 조용히 쌓여가는 PF 대출의 부실 폭탄까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금융 시스템의 매끄러운 피부 아래에서 우리는 서서히 골마가는 염증의 징후를 발견합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숫자가 감추고 있는 진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시나리오에 대한 추적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평온한 순간에 가장 익숙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서늘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2의 IMF는 정말 오지 않는 것입니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 미세한 전조 진동이 대지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 수치들이 보내는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금리와 환율의 기묘한 동행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전 세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요동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000원 선을 위협하며 국가 경제가 멈춰섰던 기억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환율 변동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의 파도를 타고 부동산과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던 수천조 원의 자금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자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여기에 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연결고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시작된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수치의 변동을 넘어 자금 시장의 혈맥을 굳게 만드는 동맥 경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신용부도 스왑, 즉 CDS 프리미엄이 출렁일 때마다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하듯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곡과 옥의 파고 속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정말로 견고한지 자문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유동성의 위기는 이미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약속 위에 세워진 거대한 가공의 성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오늘 빌린 돈을 내일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다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스템은 멈춰버립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동성은 경제의 피와 같습니다.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장기가 제 기능을 하듯 돈이 돌아야 기업이 생산을 하고 개인이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시장의 돈은 급격히 회수됩니다.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기업은 투자를 철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자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집값은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부상의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게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동네 식당의 매출이 줄고 식당의 매출 감소는 식자재 공급업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적인 고리가 바로 디플레이션의 공포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기관 간의 연쇄 반응입니다. 특정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그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흔들리고 저축은행에 자금을 대던 대형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멀쩡한 기업조차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해 흑자 도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7년 우리가 목격했던 대우그룹의 해체나 기아자동차의 부도 사태도 결국 이 자금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파생상품과 복잡한 대출 구조는 위기가 전이되는 속도를 광속으로 만듭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도미노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지금의 평온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세계를 통해 위기의 참혹한 교훈을 이미 목격해 왔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처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도시에서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물물 교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금융 시스템 붕괴가 개인의 존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사례는 또 다른 시사점을 줍니다.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쌓아 올렸던 그리스는 결국 가혹한 긴축 정책을 강요받았습니다. 연금이 삭감되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조국을 떠났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국제 채권단에 의해 좌우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터키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논리가 경제 원리를 압도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자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고 서민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절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이민 행렬에 몸을 던지는 엑소더스를 겪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다르다, 혹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심판관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본은 수익을 쫓아 들어오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가장 먼저 국경을 넘습니다. 1997년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통화 위기가 한국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바트화의 몰락은 곧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의 종금사들로 파급되었고 외환 보유고는 단 며칠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을 잃고 자만하는 순간 언제든 우리 안방으로 들이닥칠 수 있는 현실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구체적인 위협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취약한 고리로 부동산과 연결된 금융 구조를 꼽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은 상당 부분 부채에 의존해왔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건설사와 시행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전국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 견고해 보이던 사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단순히 개인의 자산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곧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건설사와 제2금융권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사업장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그것이 금융기관의 손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곧바로 신용경색을 불러옵니다. 기업들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비틀거리고 고용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변수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둔화되면 외화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환율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상승해 기업들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과거의 IMF 위기가 외화 유동성 부족에서 기인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병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전방위적으로 얽혀있는 내과적 질환에 가깝습니다. 눈에 띄게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장기가 마비되어가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한국 경제의 서늘한 실체입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을 조종하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휘두릅니다.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치솟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외통수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비대해진 국가 채무는 정부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습은 시장의 묘한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줍니다. 소위 대마불사의 논리로 부실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장해주는 조치는 당장의 폭발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더 큰 화를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고 외환 보유고를 점검하며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위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자주 벗어납니다. 알고리즘 매매와 초단위로 움직이는 글로벌 자본은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동안 시장은 이미 다음 타깃을 찾아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대응은 시스템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거대한 해이를 완전히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행보가 과연 방파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둑이 터지기 직전에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인지 시청자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담론이 화려한 숫자로 오갈 때 그 숫자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은 결국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가장 먼저 서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마트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탄식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부채의 역습에서 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이제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외식을 끊어도 통장 장호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저축은커녕 당장의 생계를 위해 고금리 카드론에 손을 대는 이들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신용불량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연결됩니다. 기업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을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그곳에 몸담았던 가장들은 차가운 거리로 내몰립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목격했던 가족의 해체와 절망의 풍경이 21세기형 버전으로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특히 자산 형성이 안 된 청년 세대에게 이번 경제 위기는 더욱 가혹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산 가격의 격차는 벌어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민낯은 단순히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하면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계약이 파기되는 과정입니다. 개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지만 거대한 시스템의 파도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지 않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며 자신만의 생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금융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무장하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호황기에는 자산의 가치를 불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위기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어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탐욕에 젖어 있을 때 공포를 느끼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기회를 찾는 역발상이 요구되지만 이는 철저하게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뉴스가 전하는 지표들이 내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금리의 변화가 내 대출 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용어와 전문적인 수치 뒤에 숨어 대중의 무지를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금융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 대응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이 각자 도생에 치중될 때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지만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때 위기는 더 빨리 극복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금 모으기 운동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은 단순히 금의 양 때문이 아니라 위기 앞에 하나로 뭉쳤던 시민들의 저력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때와 지금의 경제 구조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위기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여전히 유효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이고도 긴급한 생존 전략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제2의 IMF는 정말 오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단정적인 해답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1997년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가 외화가 바닥나서 발생한 급성마비였다면 지금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쌓여 발생하는 만성질환입니다. 급성마비는 강력한 주사와 수술로 회복할 수 있지만 만성질환은 오랜 시간의 식단 조절과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금융 시스템의 민낯은 화려한 고층 빌딩과 디지털 자산 뒤에 숨겨진 빚의 모래성이었습니다. 이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질을 고민해야 합니다. 숫자에 매몰된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경제, 위기 때마다 서민들만 희생되는 구조가 아닌 고통을 분담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끝이 나지만 우리의 경제적 현실은 내일 아침 또다시 냉혹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변함없이 흐를 것이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역사는 늘 다음 페이지를 허락했습니다. 1997년에 아픔을 딛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지혜와 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시스템은 신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제의 주체로서 깨어있을 때 제2의 IMF라는 망령은 비로소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확인한 지금,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은 오직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이들에게만 허락된 위로입니다. 위기의 전조는 종종 화려한 도심의 야경 속에 은폐됩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에 취해 있던 1990년대 중반을 복기해 보십시오. 당시에도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렸고 OECD 가입이라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기 외채에 의존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정경유착이라는 썩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반도체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이름표 아래 우리는 다시금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이 서울 명동의 종금사를 마비시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금융은 광섬유 케이블을 타고 빛의 속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작은 흔들림이 다음날 아침 여의도 증권가의 패닉으로 직결되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달러라는 눈에 보이는 실물의 부족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증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지 못하는 뱅크런보다 무서운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의 생존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뱅크런입니다. 자금이 흐르지 않고 고이는 순간 경제라는 생태계는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2의 IMF는 없다고 단언하기 전 1997년 11월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 금융 신청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항복 선언을 했던 역사의 아이러니를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결코 대문을 열어달라고 정중히 노크하지 않습니다. 담장을 넘어 가장 취약한 창문을 깨고 침입합니다. 금융위기의 파괴력을 체감하기 위해 우리는 유동성의 함정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시장에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 돈들이 실물 경제가 아닌 투기적 자산으로만 쏠리는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휩쓴 부동산 광풍과 코인 열풍은 유동성이 빚어낸 거대한 신기루였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증식 속도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자 그 신기루는 걷히고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 상환 고지서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수치가 바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가계가 늘어날수록 내수 경제의 엔진은 식어갑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이 없다며 한숨을 내쉴 때 그 손님은 식당에 올 돈으로 은행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모두가 부자가 된 기분에 취해 지갑을 열지만 가격이 멈추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인 가계부채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97년의 위기가 기업 부채에서 시작되었다면 만약 다음 위기가 온다면 그 진원지는 우리 옆집 혹은 우리 자신의 안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게가 무너지면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기업의 매출이 꺾이며 이는 결국 고용의 위기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의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비슷하다고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고 이를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치웠던 탐욕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이 보여주는 양상은 당시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기시감을 느끼게 합니다. 땅만 파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낙관론 속에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자금을 댔습니다. 하지만 공사비는 치솟고 분양은 안 되니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연결성입니다. 한 건설사의 부도가 그 건설사의 보증을 선 증권사의 위기로 다시 그 증권사에 투자한 개인들과 기업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1990년대 후반 종금사들이 외화자금을 빌려 기업들에게 고리로 빌려주다 줄도산했던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대상이 수출 대기업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건설 현장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이처럼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물리 법칙은 냉정합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 거품의 막바지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진통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흔히들 말하는 시장이지만 그 여파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서민들의 삶터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우리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등 떠밀려 나온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졌고 화목했던 가정들은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징후들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득 하위 계층의 삶을 가장 먼저 잠식합니다. 부유층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여력이 있지만 당장의 하루를 버텨야 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충격은 곧 생존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 보일지 몰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으로 연명하는 불안정한 고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고용의 질 저하는 위기 상황에서 방어막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2의 경제 충격이 닥친다면 과거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빚을 내어 교육시키고 집을 샀던 세대들이 노후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모습은 이제 드문 풍경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실패가 개인의 성실함을 비웃는 사회, 노력이 자산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사회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민낯은 결국 그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버리는가를 보여주는 잔인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례에서 얻어야 할 또 다른 교훈은 정치의 경제화에 대한 경계입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겪은 비극의 기저에는 경제적 원칙보다 정치적 인기를 우선시한 포퓰리즘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보조금을 살포하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적자를 메우는 행위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파괴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대규모 개발 공약과 선심성 예산 집행은 국가 채무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수모는 무디스와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정치적 수사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고착화될 때 글로벌 자본은 가장 먼저 탈출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 건전성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계의 착시 뒤에 거대한 부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금융당국이 시장의 시그널을 왜곡할 때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시스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투명한 정보 공개와 원칙에 충실한 정책 집행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거시적인 담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미시적인 대비책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이나 정부의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환금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덩치가 큰 부동산이나 매수자가 없는 비상장 주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선별 능력입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경제 전망 중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노이즈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포를 조장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이들 모두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997년 IMF를 겪으며 우리는 국가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은행 원도, 정부 관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위기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군사를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1997년 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들이 다시금 관성에 젖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IMF가 온다, 안 온다는 이분법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시스템이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융권의 과도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숫자로만 측정되는 성장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신뢰가 자본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평온함이 사실은 빚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공든탑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환부를 정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고 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불안함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오늘을 대비한다면 설령 거센 파도가 닥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하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에게 경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확인하는 주식창의 숫자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버티게 하는 고단한 월급 봉투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이 모든 개인의 욕망과 눈물이 엉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습니다. 이 장치가 고장 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997년에 그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시스템의 민낯은 차갑고 비정할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을 운용하고 그 안에서 삶을 읽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입니다. 제2의 IMF는 정말 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의 발표나 전문가의 보고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채에 취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금융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나침반입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이웃이 무너질 때 그것이 곧 나의 위기임을 직시하는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경제적 방파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정한 통찰에서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위기가 국가적 차원의 부도였다면 미래의 위기는 개인적 차원의 장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더라도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개인들의 삶은 서서히 말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가장 아픈 민낯은 바로 부의 대물림과 기회의 실종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자산가들에게는 저금리를 이용한 증식의 도구가 되고 서민들에게는 고금리에 덫이 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때 사회적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자본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1997년 우리가 금을 모으며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공동체 정신이 다시 발휘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재정립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역 조치입니다. 위기는 차별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빼앗아 준비된 자에게 몰아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민낯을 보며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의 주권을 금융기관이나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그 건전성을 묻고 따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의 면역력은 비로소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본 다큐멘터리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부채의 위험과 글로벌 위기의 전이 경로, 그리고 개인의 생존 전략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제2의 IMF는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형태는 다르지만 위기의 본질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1997년의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영원한 성장은 없다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채로 쌓은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말고 민생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시스템의 소모품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저력의 원천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파고도 넘지 못할 리 없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모든 시퀀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내일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해일이 멈추지 않듯 경제의 진실을 외면한다고 가계의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산 구조를 살피고 경제 뉴스의 이면을 읽어내려는 당신의 노력이 제2의 IMF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힌 저 수많은 창문 뒤에서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위기는 늘 우리를 파괴하려 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확인한 오늘, 이제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시겠습니까? 다큐멘터리 금융 시스템의 민낯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